자, 이번엔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오는 분이시죠. 자, 부동산 인사이트 최문섭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죠. 네네네. 구룡마을. 예. 네, 드디어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자,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해내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구룡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역사부터 우리가 좀 짚어볼까요? 그 86 아시안 게임 하고요. 네. 또 88 올림픽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서울 강남구 일대에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역대 시장님들이 사실은 그 구룡마을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예. 10년 전에도 결국 오 시장 시절에 계획을 잡았었고요. 또 예. 얼마 10년 전에 전이면 2011년인 네네. 거죠. 그 네. 당시에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또 그 박 시장 시절에도 또 금방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또 결국 예. 못하고 또 이번에 불이 나는 바람에 네. 결국은 이거 일을 지금 크게 벌리는 상황인데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1990년대에도 지금 한보그룹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한 차례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네. 그때 당시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그 강남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네. 근데 어떤 함버그룹이나 아니면 그 시행사, 뭐 건설회사에서 많이 입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땅 자체가 강남 쪽에 붙어 있는 땅이지만은 그 주변에 남부순환도로가 연결되는 넓은 도로가 결국은 그 서울시에서 쉽게 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예. 그 이주해서 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비탈에다 집을 짓고 네. 천막 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족이 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주변이 그 무허가 판자촌으로 돼버렸고요. 네. 또 과거에 그 서울 시내에 있던 분들 중에서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네. 그분들 이주시킬 만한 대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 많은 가구를 그 한 뭐 500, 600가구 정도를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역대 시장 분들이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그 땅 자체가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다가 또 주변에 또 여건이 그 네. 도로도 없고 또 그 기반 시설이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결국 이게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네. 결국 최근에 와서는 뭐 불이 나는 거와 동시에 또 전에는 불이 나더라도 일부만 났고 또 소실도 일부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큰 개발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 지난 20일 날 불난 거는 뭐 대규모 불입니다. 결국은 네. 다시 설 즈음에 네. 났었죠. 그렇죠. 예. 이 불이 만약에 크게 나가지고 결국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그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면서 용적률도 높여지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좀 합법적으로 뭔가 크게 일을 벌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의 그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 자체가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일단 법적인 과거에는 문제인가요? 여기가 그린벨트였고요. 또 네. 중간에 이제 사실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가서 그 원주민들이 그 집을 짓기 전에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금 활성화 시켜준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이 강남 상구에서 결국은 그 가장 그 골치 아픈 자리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울시가 낙후된 지역이 그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주 대책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적당히 뭐 한 그 입주자만 입주시켜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예. 개발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땅 자체를 서울시로 묶어놓고 네. 그리고 건물만 지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자는 거죠. 네. 이걸 민간인이 했을 때도 또 대장동 사건처럼 이익을 많이 줄 것 같고요. 네. 또 결국은 어떤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민간업체 두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네. 그 기존 땅 주인들한테 또 문제가 땅 주인과 그 살고 있는 분들하고 또 그 주인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땅 주인 보상을 해주고 집은 집대로 또 개발해야 되니까 이번에 오 시장께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땅 주인한테 저렴하게 해주고 네. 건물만 분양을 하고 네. 나머지 공사비는 추가로 남는 부분을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말 그대로 공공개발이죠. 네. 이런 100% 공공개발이 공공재개발로 그렇죠. 하겠다. 이런 공공개발이 되면은 오히려 강남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네. 입주를 할 수 있고요. 또 처음으로 그 땅 자체를 서울시에서 그냥 그 현재 감정가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나중에 다른 타 지역에 개발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그 개발한 속에다가 학교도 다시 짓고 또 가구 수도 늘려서 지금 가구 수가 지난번까지 작년 저작년까지 계획이 한 2,500가구 정도 됐는데 한 1,000세대가 더 늘어나서 이번에는 3,600가구입니다. 예. 그리고 건물 높이도 한 35층까지 올리게 됐으니까 결국은 그 강남권에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주인들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금 뭐 한 평 1억 가는 땅과 그 맞물리는 그런 가격을 보상해 달라 그러는데 그 너무 그 과대한 그런 보상비고요. 서울시에서는 감정가로 따진다면 한 3,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으로 보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서울 강남 3구에서는 가장 저렴한 땅으로 아파트 부지를 마련할 수가 있고 또 공사비만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결국 그 속에서는 임대 아파트도 많이 늘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번에 이 개발 계획이 네. 다른 강남 3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이 네. 최고 35층까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조성이 되는 네. 그런 엄청난 사업인데 네. 사실 이제 이걸 주도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2011년에 네. 한 번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그때 좌초가 됐잖아요. 네, 네, 예. 당시에도 뭐 땅 주인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결국에는 토지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됐을까요? 강남은 뭐 어떤 개발을 하든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네. 뭐 아무리 싸봤자 뭐 몇천만 원, 또 비싼 건 1억대가 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 주인들의 그 반대와 그리고 또 입주자들이 결국은 그 선정해서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재개발 중에서도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경우에는 네. 역대 시장 누구보다도 그 고민거리죠. 그 이번에 이제 오 시장님이 그 팔을 걷어붙이고 이걸 뭐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화재 난 김에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운 개발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돈 문제, 토지 네.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이제 사실 이제 시에서 제대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네. 그 우리가 시행사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시행사들이 요즘 그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뛰어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 SH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직영으로 개발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가장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거고요. 또 나머지 땅은 그대로 보상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명의전을 한 다음에 예. 아파트 건물만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도 그 홍콩 같은 데는 땅은 절대적으로 개인이나 회사에서 명의전 할 수가 없고 그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담는다면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대규모 큰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은 거품도 빠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 아파트를 저렴하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서울시도 정부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영 개발로 해서 결국은 수익을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고 공공 개발로 간다면은 대표적으로 강남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그 원가에 형성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토지 보상을 얼마에 해줄 것이냐. 땅 주인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공시지가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건너편에 저 아파트 시세로 우린 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예. 그 땅 주인들이 뭐 많이 달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보통 시세가요. 그 감정가로만 딱 주게 되면 한 그 기존 시세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그쵸. 시세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건너편 동네가 개인 땅은 별로 없고요. 거기도 뭐 그 가구 수가 10,000가구, 20,000가구 되는 그런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정 가격하고 현 시세하고 중간쯤 가격을 잘 조정해서 한다면은 네. 제가 기존 시세보다는 반값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강남 땅은 최고 싼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 8천만 원이고요. 평당. 네, 비싼 데는 1억 5천까지 가는데 네. 개포동 일대의 땅이 결국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반 정도를 예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예.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예. 그러다 보면은 전체 강남의 땅값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보상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감정가와 현 시세가의 중간 정도가 보상했다는 그런 근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런 중간 정도 가격에 협상이 돼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갈등 조정하고 뭐 보상하고 첫 삽을 뜨기까지 얼마나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예. 땅값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그 서울시에서 그 땅을 명의전하는데 어떤 시간을 짧게 잡는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올해 안에 착공이 그럼요. 지금 가능하다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예. 불이 난 상태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다시 다듬는 것보다는 네. 지금 상태도 확 밀어내고 다시 한다면은 뭐 인허가상이야 뭐 5개월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상 문제가 법으로 가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게 기존 땅 주인과 서울시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감정 가격에 현 시세하고 반 정도 합의해 준 그 시간을 땡길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되고 법으로 한다 그러면 네. 일단 최소 3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오 시장님의 실력을 발휘해 준다면 결국은 네. 올해 안에 착공이 되고 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좀 더 그 시간을 끄는 문제를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요. 불리할까요? 그 원래 땅 주인들 입장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계신데 예. 그 여기에 그 입주민들이 사실은 무허가로 옛날에 거기 그냥 산에 가서 산 거죠. 예. 그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 이주를 가서 안 살았으면 그 땅은 영원히 산으로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개인 사유 재산을 서울시에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땅 주인들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죠. 예. 이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이걸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다시 거기 땅값을 보상을 많이 해줘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땅 주인들도 양보하시고 서울시에서도 땅 주인들의 뭐 그 현행 돈보다는 또 개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대물로 보상해 준다거나 이렇게 합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해서 갖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올해 1년을 넘기시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유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누가 해결할지 모르고 지금이 네. 딱 좋은 기회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제 앞서 잠깐 네네. 하셨는데 설 전후로 해서 이제 상당히 큰 불도 났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도 뭐 크고 작은 화재들이 계속해서 났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이제 사람이 살기가 이제 여러모로 참 네.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인프라들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차도 못 들어가고요. 사람도 예. 겨우 들어가고 또 겨우 전기는 연결돼 있지만 뭐 수도나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장은 뭐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그 전쟁터나 다름없이 그렇게 폐허 예.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뭐 결국은 또 다음에 나중에 해결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번에 불이 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하고 땅 주인들끼리 서로 그 합의가 잘 돼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한다면 제가 볼 땐 그 입주까지 한 2, 3년 정도, 3년 정도 네. 보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공공 재개발로 네. 이제 다시 탄생하게 될 구룡마을. 네, 이제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했는데 미분양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평균 대비 얼마나 늘어난 상황인가요?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서 한 10,000세대가 미분양되고 있고요. 예, 만 또 세대요. 10,000세대 정도. 그다음에 그 지방에서 한 5만 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안 올라가고 계속 추락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그 수요자분들이 그 약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뭐 통장을 열심히 놓고 통장 점수도 많이 올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거의 뭐 노또라고 그러고 그 노또가 결국은 뭐 아파트는 돈을 벌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한 6만 가구가 그 적체되다 보니까 네. 건설 회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정도 규모면 한 10년 정도요. 2013년 정도 그때 당시가 한 6만 가구 정도 그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거의 1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분양 아파트는 결국은 뭐 나중에 언젠가 분양이 됩니다. 근데 단지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잠시 보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아파트 미분양이 그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보통 건설이나 이렇게 집을 짓는 분들이 우리가 5천만 명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그 건설과 건축에 먹고 삽니다. 근데 한 20% 되는 이 인구가 결국은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면 네. 그만큼 그 경기가 잘 돌아가는데 지금은
아직은 5만 세대, 6만 세대니까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만 세대가 지금 미분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수도권, 네. 인천, 경기까지가 아니라 서울에서만 만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예. 이제 그 어느 지역인가요?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서울에는 경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서울 시내는 미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둔촌지구에 미분양이 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정보가 많이 오픈되지 않아서 네. 지금 아직 그 몇 가구가 미분양인지 알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반 이상은 비분양이 된 상태고요.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를 우리가 수도권이라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그러면은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강원도가 가까운 경우는 홍천 정도, 네. 그다음에 원주, 그다음에 천안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울을 그 경기도를 벗어난 땅 인접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용이나 뭐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거리를 수도권이라고 네. 하는데 그 수도권 안에서 만 가구니까 아직은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있으면 이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지방에는 한 5만 가구 정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거죠. 지방에 지금 5만 그렇죠. 가구, 네, 5만 가구,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제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지방의 5만 가구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아파트를 사거나 뭐 아파트를 그냥 전세로 살거나 뭐 월세로 사는 분들이 뭐 집에 대한 욕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에는 뭐 안 팔리더라도 갑자기 순식간에 전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만 세대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뭐 2만 세도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번 달까지 가면 한 7만 가구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샘플로 보자면은 그 과거 IMF 때 99년도, 2000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한 16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만 가구 때는 아직도 그 10만 가구가 더 남았기 때문에요. 네. 그 우리 경기가 안 좋다고 미리 막 호들갑을 떨거나 굉장히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설회사에서 미분양이 된다 그러면 집을 잘 안 짓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앞으로 미분양이 되더라도 무조건만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설회사가 미분양이 됐을 걸 예측하고 미리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게 그런 점이고요. 6만 가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에 있는 그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하고 또 완공된 가구. 완공된 가구는 지금 어제까지 준공된 가구가 8,000세대인데 네. 8,000세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지만 집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중에서 미분양이지만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은 경부선을 타고 일단은 그 서울의 판교 분당을 지나서 경기 남부 쪽으로는 네. 앞으로 그 경제와 관계없이 그냥 그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신도시 주변. 네, 한 500세대 이상 가는 거 1,000세대가 넘으면 더 좋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 동서남북 중에서 경기 북쪽에는 미분양 되더라도 많이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인천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남쪽으로는 용인이나 뭐 그 동탄 신도시인데 그 서울이 경부고속도로 가보시면 알지만 서울에서 천안까지 도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그 미분양이더라도 경기 남부 쪽에서는 현재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그 SK 같은 대규모 그룹이 와서 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뭐 손해 보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서쪽에는 뭐 송도라든가 인천 같은 그 그쪽도 많이 서쪽에서는 떨어졌죠.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네. 결국은 서울 인구가 거의 비싸다 보니까 서쪽으로 요즘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송도라는 그 대규모 도시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종도 같은 데도 뭐 그 섬과 섬을 다리를 연결해서 논다거나 해서 땅의 가치를 자꾸 높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동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쪽으로는 아파트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동쪽으로 갔을 때는 그 전원주택이나 막 이런 그 개인 부동산을 가고 있고 서쪽에는 그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고 있고 남쪽에는 반대로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같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가 경기 남부 쪽으로 많이 진을치고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값이 그래도 전체적인 그 하락세에 비해서 경기 남부 쪽이 훨씬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제 어쨌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LH 공사가 사실은 부동산을 개발해서 싼 값에 국민들한테 지원해준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너무 LH가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를 사서 오히려 임대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싶어가지고 지금 미분양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쓸만한 아파트는 정책적으로 LH에서 사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한주택공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택건설협회에서 나머지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LH에서 집을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싼 값 임대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 자금력에서 좀 해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또 현재 장관을 맡고 있는 분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를 무작정 뭐 그냥 그 분양 가격에 사기는 억울하다. 그 주택공사에서 결국 LH 집을 사는 것보다는 기왕에 집을 팔을 바에는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춰보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국은 아파트 값이 더 지금보다 미분양된 부분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회사 쪽에서는 기왕에 파는 거 제값을 받고 팔으려고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줄다리기가 결국 조만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입자가 볼 수 있는 뭐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LH에서 이제 미분양을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이제는 네. 전세를 내놨을 때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까지 집을 분양을 못 받고 집을 그 LH에서 만약 임대를 놨을 때는요. 네. 아무나 입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신혼부부가 일단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 네. 신혼부부들이 조건이 있군요.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최근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해서 뭐 호적등본 정리된 분들은 우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혼자가 된 어머니가 뭐 애를 키운다거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LH에서 임대하는 집은 그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집이 없어서 뭐 갈 데가 없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인구 중에서 그 서울 경기도 일대가 굉장히 그 주택을 안 사고 남의 집에 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엄선해서 그 입주자를 고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LH에서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그다음에 그 혼자 부모가 된 분들 그다음에 노부부인데 그 원래 집이 없는 분들 네. 그리고 나중에 요즘엔 최근에 나홀로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도 본인이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LH가 아파트를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그 온갖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런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일단 내가 개인 재산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1년 동안에 4천만 원이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파트는 뭐 새로 제가 볼 때는 남양주 뭐 다산지구 같은 데가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남양주 어디인가에 주소가 돼 있어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집은 저기 뭐 김포에 있다든가 주소가 네. 수원에 가 있으면 절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 신도시 주변에 어딘가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은 혜택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자리 그 자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자가용도 돈으로 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2,000cc가 넘으면은 재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꼭 아파트를 임대료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이 없어야 되고 또 그 몰래 숨겨놓은 돈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이게 주민등록번호만 조회하면 그 얼만큼 뒤에 숨겨놨는지 다 그 들통이 나거든요. 네. 당첨이 됐다가 들통이 나서 그만둔 사람이 한 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행복주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돈이 없고 진짜 신혼부부가 맞고 근데 신혼부부 중에서 재혼도 가능합니다. 재혼하신 분들이 그 결혼 예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호적동본 같은 걸 떼어다 주면 충분히 그 대기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재혼 부부가 오히려 아파트 들어오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참고로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나에게 맞는 기준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죠. 네.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여전히 뭐 단독주택이 인기가 또 요즘에 많다고 해요. 네. 다시 뜨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차이가 있는데요. 전원주택은 뭐 어느 기업체나 아니면 어느 돈 많은 회사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한 50가구 정도 돼가는 걸 전원주택이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예, 분명히 서울 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어렵고요. 이제 서울을 벗어난 뭐 경기도 땅이죠. 경기도에 가구에 전원주택 짓던 사람들이 결국은 동네 마을에서 그 굉장히 그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네. 마을에 살다 보면은 서로 이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귀농귀촌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오로지 마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 마을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따로 사는 분이 많이 계신데, 혼자 따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땅은 기어이 어렵게 샀는데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뭐 건축업자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건축 자재가 올라서 공사비가 또 비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없고, 그 집을 짓다가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집 한 번 지으면 사람이 늙어서 뭐 일찍 죽는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단독주택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집을 미리 지어놓은 집을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것도 뭐 우리가 후분양이라고 보는 거죠. 짓는 것보다는. 네, 과거에는 네. 선분양으로 가서 결국 계약금 주고 또 기다리고 하다가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날리고 뭐 돌아온 사람이 뭐 반 이상 된다면, 지금은 하도 못 믿을 세상이 돼버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누가 신용이 좋은지 나쁜지, 또 집을 짓는다 그래도 그 집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속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단독집에 사는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와 관계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되는 얘기 중에서 단독주택을 미리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네. 가서 집을 보고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계약서도 건물을 보고 나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집 가치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미리 그 집에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그 집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위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단독주택으로 가서 살아도 좋지만, 사실 이제 펜션형으로 지어서 수익도 같이 얻을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요즘에 또 이제 특히나 전문 펜션들이 많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펜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펜션이라 그러면요,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이 전체적으로 보면 펜션입니다. 법적으로는 네. 단독주택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팔거나 뭐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펜션이 많다 보니까 이 전문화돼 있습니다. 뭐 동물을 키워서 동물에 연관된 펜션이 할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명이 움직이면은 꼭 항상 손주가 끼거든요. 그 손주들을 유혹하는 그런 펜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국 부모님들이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일단 펜션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갈 때 손주가 원하는 펜션을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뭐 손주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든 그런 펜션 단지가 요즘에 그 충청남도 서해안 쪽에 네.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키즈 펜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용 펜션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어린이를 빙자로 가서 어른도 놀고 네. 재밌게 놀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안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해안은 물이 그 얕다 보니까 네. 또 한참 걸어가도 뭐 빠질 일이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기존 인프라가 이미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뭐 각종 회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먹는 뭐 낙지라든가 뭐 조개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동해안은 뭐 바다 자체를 본다면 서해안은 어린이도 가서 쉽게 놀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네, 갯벌 체험 같은 그렇죠. 것도 할 수 네. 있고요. 그래서 서해안은 뭐 조개의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해안에서 가장 그 높은 것은 그 물이 빠졌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해안 쪽에 그 어린이들을 그 상대로 키즈 펜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저렇게 어린이들 놀이시설, 뭐 미끄럼틀도 있고 수영장도 네. 있고.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뭐 네. 사진이 썰렁한데요. 저기 네. 이제 날이 풀리면 이제 어린이 그 노는 모습이랑 그런 거 다 인터넷에 올라가면 네. 그 어린이 눈높이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 주위만 하더라도 제가 가보니까 그 전국에 무슨 그 뭐랄까 이 당근마트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온통 다 구해다가 집안에서 네.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펜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어린이들 진짜 좋아해야 돼요. 어린이들 좋아하지 않으면 그 뭐랄까 어린이의 생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색적인 펜션인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펜션을 네. 운영하고자 할 때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겠군요. 그 남의 애라도 자기 애처럼 잘 봐줘야 되고, 네. 그리고 장난감을 아주 골고루 잘 구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런 거 그거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니까 거의 네. 한 3억 5천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네. 채 혹시 몇 동짜리 짓는데? 지금 두 개인데 그분은 두 채니까 한 7억 정도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1년에 얼마 버냐 물어보니까 건물 하나당 한 6천만 원 정도 번다 그래요. 6천만 원 정도요. 1년에요? 1년에. 그러니까 두 동이니까 1억 2천이니까 그분의 말을 약간 좀 줄인다면 한 1억은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한 7억 들여가지고 한 1억 벌면은
뭐 노는 것보다 낫겠고 그다음에 저거는 여름에 한철 한 석 달 일해가지고 나머지 9달은 그냥 조용히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새 시장을 잘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문적인 그런 어떤 펜션으로 이렇게 세상이 좀 이렇게 탈바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그 각종 그런 임대 사업이나 그런 집을 이용한 어떤 그 사업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 걸 그러니까는 키즈 펜션도 있고 네네. 뭐 다른 전문 펜션이 뭐 커플들을 위한 커플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 펜션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전문 펜션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요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일단은 요즘에는 그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장사나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뭐 건물이라는 게 제가 건축을 제가 40년 했는데 집을 지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갑자기 동물이 늘어나고 결국은 그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반 이상이 지금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펜션이 많이 늘어나서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효도를 잘 못하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다른 시장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고향에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뭐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다른 남의 부모님도 모셔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벌써 제가 그 베이비 세대라 그래가지고 제 또래들을 그 엄마들이나 아저씨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요양 자격증을 따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뭐 얼마 전에는 뭐 마트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마트는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네 부모를 모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왕에 서울을 떠나서 결국은 지방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사는 분들 대부분이 그 우리나라가 그 요양사가 지금 부족한데도 결국 자세히 조사 들여다보니까 자기네 가족을 돌보는 거죠. 그래도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죠. 네. 네.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자,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길거리 지나다가 보면은 네. 망해버린 예식장들을 이제 약간 폐건물 같은 네네. 그런 예식장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결혼도 많이 이제 부족하게 됐고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망해버린 예식장들을 다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예식장을 만약에 오늘 한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약에 크게 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빵집으로 설계해가지고 커피숍도 하면서 좀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식장 손님이 없을 때 네. 대비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제가 이거 가본 이 건물은 그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청주 신들 지나가다 본 건데 그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고향 지역에 살면서 갑자기 땅이 크게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싸게 팔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컨설팅이라는 전문 업체가 많아가지고 예식장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다 정보를 주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핸드폰도 제대로 안 터지고 이런 식의 이 집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망한 상태 저 자체인데 무슨 건물 같이 보이는데 예. 마치 아파트 모델하우스 하다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건물이 이제 실제로 예식장이었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장사가 안에서 이제 안 접게 되고 된. 지금 저게 그 충청북도 그 청주시에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세종시로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 청주시만 해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결혼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저 안에서 한갑잔치도 하고 뭐 돌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 집을 지금 누군가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건 그러니까 밀고 부지가 상당히 크다 그럼요. 보니까. 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저 땅이 약 한 2만 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싼 땅, 좋은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기가 얇아진 거죠. 결국은 저건 시장 조사를 잘못했고 그다음에 네.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이렇게 줄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옛날처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저거를 그 좀 뭔가 좀 이렇게 요즘 카페처럼 설계를 잘해가지고 네.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만들었으면 지금 빵집 하면 손님이 가죠. 근데 어, 지금 요즘에 빵집을 네, 네, 베이커리가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이제 크기 전쟁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마을 버스만한 카페에다가 지금 갑자기 관광 버스만하게 됐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수준 또 어떤 집은 대학교 수준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빵집이 빵 크기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건물이 커지는지 지금 제 눈에 저게 빵집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게 아직도 그 활용하려면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자기가 크게 빵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시 도전할 가치가 있죠. 네, 네. 주변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근데 이제 베이커리를 하면은 주변에 뭐 휴양지라든지 네.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성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커리나 뭐 이제 다른 카페나 그렇게 활용하는 네.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근데 저거는 그 저 집 위치는요. 그 충청도 북악역이라고 그 세종신도시하고 청주시하고 중간에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과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하고 청주시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지형의 중간이거든요. 제가 충청도 분들 보니까 청주하고 세종시는 인구가 엄청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상태에서 빵집으로 개발하면 아마 커피숍도 크게 늘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뭐 돌잔치나 아니면 무슨 한갑잔치 이 정도만 하면 뭐 결혼식은 굳이 빼더라도 그 소규모 그 빵 공장을 하시고 빵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인수하게 되면 저거는 골조를 다 활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대박이 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 주인이 조만간 빵집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최문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